두 번째 주제인데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우리가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그러시면 우리가 동양 윤리의 접근이 있고 서양 윤리의 접근이 있었죠. 동양 윤리 하면 유불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양 윤리 하면 의무론, 덕윤리, 그리고 공리주의,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사상들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건데, 올해 동양윤리 관련된 내용의 제시문이 동양윤리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양윤리 파트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보시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를 강조해서 도덕 문제를 해결한다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윤리학을 구분할 때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모두 이론 규범 윤리입니다. 이론 규범 윤리라고 하는 건 이 아이가 규범 윤리라고 하는 거고, 규범 윤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죠. 이런 식의 문제 형태는 많이 응용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도덕적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함을 간과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 행위자가 어떤 인성을 가졌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사상은 덕윤리고요. 덕윤리가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중요함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도덕 원리를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4번 덕윤리는 문제 상황에서 유독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잘못된 습관을 극복하도록 조언한대요. 덕윤리의 경우는 지속적인 실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습관을 바로잡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 습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보실게요. 문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라고 조언하는 것이 이제 정언 명령을 주장하시는 칸트의 의무론이라든지 공리주의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예, 덕윤리, 배려윤리, 이런 사상들은 맥락, 관계, 감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 X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볼게요. 덕윤리는 문제 상황에서 도덕 감정을 배제하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감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7번 덕윤리는 문제 상황에서 사회적인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건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덕윤리의 기준은 도덕적인 인품을 지녀느냐, 이런 거가 되겠죠. X. 8번 덕윤리는 문제 상황에서 공동체의 전통보다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판단해라 하는데, 덕윤리는 공동체주의죠. 덕윤리 이퀄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호와 전통에서는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9번 칸트는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도덕 법칙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대요. 이건 너무 칸트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10번 공리주의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공리주의는 유용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유용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11번 공리주의와 칸트 모두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를 강조한다.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다. 이게 규범 윤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12번 규칙 공리주의에서 규칙은 결과가 아닌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되어 있네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12번 규칙공리주의에서 규칙은 결과가 아닌 그 자체로의 도덕적 타당성을 본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본다면 규칙이 중요한 거지 그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X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번 규칙공리주의에서 옳은 행위는 어떤 다른 규칙을 따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거나 더 적은 불행을 일으키게 하는 규칙을 따른 것이다. 그렇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규칙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14번 행위공리주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행위가 다른 행위보다 더 큰 효용을 가져올 때 그럴 때에만 그 행위에 옳다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행위가 최대다수 최대 행복에 부합하냐? 맞는 이야기죠. 15번 규칙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행위가 아니라 규칙에 적용하는 거죠. 개별행위에 적용하면 행위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16번 규칙공리주의는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를 중시하는 건 의무론이 되겠죠. X. 17번 행위공리주의는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을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공리주의는 모두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X. 18번 행위공리주의는 혜택과 비용을 계산할 때 도덕적 직관에 의존한다. 이게 지금 말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도덕적 직관은 딱 보면 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혜택과 비용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게 딱 보면 안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도덕적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요. 도덕적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이제 의무론 같은 것들이 도덕적 직관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는 매 행위마다 유형성을 산출할 결과를 계산하는데 이 행위공리주의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칙공리주의가 등장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 X. 20번 덕윤리는 옳은 행동의 습관화보다 도구적 이성의 발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이게 더 중요하다.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X. X라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21번 덕윤리는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 노력 없이도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 꾸준한 행동의 습관화가 필요하죠. 없이 틀렸습니다. 덕윤리는 22번입니다. 개인의 선과 공동의 선을 양립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본대요. 이게 지금 말 표현이 어려운데 개인의 선은 공동체의 선과 같이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개인의 선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덕윤리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개인의 선을 잘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규범을 잘 따르게 되면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23번 덕윤리 행위자의 유덕한 성분보다 행위의 도덕성에 주목한다 돼 있는데 덕윤리는 행위자를 강조하는 사상이죠. X. 24번 덕윤리는 개인의 정신적 쾌락을 중심으로 도덕성 여부를 판단한다 돼 있는데 덕윤리는 개인의 정신적 쾌락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성품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규칙공리주의는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할지 알 수 없으면 규칙공리주의가 성립하는 게 안 되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를 때 공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6번 규칙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원리가 행위규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행위공리주의죠. 규칙공리주의는 미리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27번 공리주의의 문제 상황에서 유독한 성품을 갖춘 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따져보라 라고 조언할 수 있는 건 덕윤리 사상이지 공리주의가 아니네요. X. 28번 공리주의는 문제 상황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칸트와 같은 의무론자죠. X. 29번 공리주의는 문제 상황에서 타인의 쾌락보다는 자신의 쾌락의 증진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답니다. 자신의 쾌락이 중요하다? 타인의 쾌락보단 물론 공리주의는 개인의 쾌락 증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쾌락보다 자신의 쾌락 증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공리주의는 개인의 쾌락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쾌락과 사회의 쾌락을 조화시키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X입니다. X. 이 표현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쾌락 증진은 중요합니다만 타인의 쾌락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둘이 양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번
문제 상황에서 더 많은 유용성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따져보라고 조언하는 게 공리주의 설명 맞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리주의는 문제 상황에서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오직 의무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칸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게 공리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행위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의 규칙이 아닌 개별 행위에 적용하는 게 행위공리주의죠. 맞는 표현이네요. 33번. 공리주의는 공익 증진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30번에서 봤던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 개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면서 전체적인 이익을 증진시켜야 되는 것이지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리주의는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개인의 쾌락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34번. 공리주의는 도덕적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중시하는 건 아까 덕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X. 공리주의의 덕윤리는 모두 도덕적 행위가 행복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 말은 맞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덕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 실현하는 게 목적이고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산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36번.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적인 경향성은 도덕성과 무관하죠.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 자연적 경향성이 있어야지만 도덕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연적 경향성을 해치는,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간접 의무를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도덕적인 행위로 평가하지는 않죠. 37번입니다. 칸트는 도덕적인 법칙의 형식으로 행위를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보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도덕 법칙의 대표적인 게 정언 명령이고요. 정언 명령의 형식에 따른 것이 도덕적이라고 보는 게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를 형식주의라고 보기도 합니다. 정언 명령이라는 형식에 맞았니? 안 맞았니?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38번. 덕윤리는 문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갖춰야 될 훌륭한 인품. 그렇죠. 이게 덕윤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9번. 덕윤리의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권익이 회사의 공동체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덕윤리는 아까 공동체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라고 하겠습니다. 39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40번. 덕윤리는 문제 상황에서 선의지를 비롯한 의무의식에 의해서 행동하라는 건 칸트가 얘기하는 거죠. 덕윤리는 공동체, 그리고 덕이 있는 행위, 성품 이런 것들을 강조하셔야 되겠습니다. 41번. 덕윤리는 문제 상황에서 행위의 결과의 유용성을 측정하여 판단하라. 이거는 공리주의 같은 사상들이 동의할 말이죠. 유용성보다는 덕이 있는 행동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번. 덕윤리는 문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외 없이, 덕윤리는 예외 없는 보편적인 규범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덕윤리는 상황,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어떤 예외 없는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3번. 덕윤리는 자연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감정을 덕윤리에서는 기본적인 도덕 판단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43번은 정답이구나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44번. 칸트는 구체적인 상황보다 보편적인 원리를 고려해서 행위하라. 그렇죠. 보편적인 원리인 정언 명령에 따라라. 이렇게 하는데 간과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X. 칸트는 45번.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죠. 간과하는 건 틀린 거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46번.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선의지라는 걸 간과하지 않죠. 유일하죠.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47번. 칸트는 맥락에 따라서 도덕 판단이 달라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칸트는 정언 명령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떤 사회,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적용되는 도덕 법칙을 이야기하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47번은 X가 될 것 같고요. 48번. 덕윤리는 공리주의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무시한다라고 비판을 한대요. 공리주의가 이걸 강조하지 무시하지 않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8번은 X. 덕윤리는 미리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 구체적인 맥락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배제함을 무시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 구체적인 맥락을 배제하나요? 얘는 상황이 어떤지 최대 행복이 산출되는 상황이 어떤지를 배제하지 않죠.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50번 미리 도덕적 판단 기준은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임을 간과하지 않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51번 미리 사회 전체 행복의 최대화가 보편적인 도덕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X. 52번 덕윤리는 미리 유용성이 합리적인 계산보다 공동체 전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과하죠. 간과합니다. 그렇죠. 얘는 밀은 요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전통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52번은 맞는 설명이다 볼 수 있겠네요. 53번 칸트는 개인의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죠. 너의 준칙이나 경률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하니까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X. 54번 자연적 경향성이 동기가 되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겠죠. 보지 않습니다. 55번 규칙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의 행위를 기준으로 보죠. 맞습니다. 56번 규칙공리주의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도덕 규칙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를 중시하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X 되겠네요. 57번 칸트와 규칙공리주의는 모두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은 덕윤리에 대한 설명이죠. X. 58번입니다. 거짓말과 관련한 문제 상황에서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부모님이 느낀 실망을 생각해 보아서 거짓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칸트의 정언 명령에서 어긋나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럴까를 고려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언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칸트는 거짓말과 관련한 문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때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해봐라. 이거는 벤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X. 60번 칸트는 거짓말과 관련한 문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준칙이 보편화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칸트의 이야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거짓말과 관련한 문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규칙이 모두에게 유용한지 고려해서 조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칸트는요 여러분 유용성을 고려한 도덕 판단이 도덕적이라고 보지가 않죠. 도덕 판단이 아니라 이제 판단이 도덕적이지 않죠. 유용성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은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X. 62번 칸트는 거짓말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거짓말이 유독한 품성 함양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해서 유독한 품성을 강조하는 건 덕윤리가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63번 칸트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오직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어야 된다. 그렇죠. 의무의식 또 다른 말로는 선의지, 실천, 이성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 64번 칸트는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 도덕법칙의 준수를 우선한다. 그렇죠. 공감보다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65번 칸트는 자연적 감정을 윤리적인 행위의 원천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적 감정은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X. 66번 칸트는 모든 이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해야 첫 번째 정언 명령이 나오겠죠. 정답입니다. 67번 칸트는 동정심에서 유발될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 동정심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X 되시겠고요. 68번입니다. 칸트는 문제 상황에서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도록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은 덕윤리에서 강조를 하겠죠. 이건 X. 칸트는 문제 상황에서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라. 자연적 경향성 아니죠. X. 70번입니다. 칸트는 문제 상황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이죠. X. 칸트는 문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받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죠. X.
72번입니다. 칸트는 문제상에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 법칙. 그렇죠. 요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칸트는 문제상에서 자신이 지닌 경향성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칸트가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4번입니다. 74번. 칸트는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가 도덕적이다. 그렇죠. 예, 이거 일치하는 행위가 도덕적이다.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었었죠. 모든 의무가 도덕적인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75번. 공리주의는 문제상에서 정언명령, 이거는 칸트가 주장해야죠. 가언명령의 형태입니다. 많은 유형성을 산출한다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공리주의는 문제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맞죠? 쾌락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7번. 공리주의는 문제상황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발휘해라. 실천적인 지혜 유독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죠. 덕윤리입니다. 78번. 문제 상황에서 공리주의는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배려심을 발휘해라. 결과를 따지는 사상가죠. 78번 X이고요. 79번. 공리주의는 문제 상황에서 공익이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공리주의를 제가 개인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문화에서 생각하는 사회 명목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개인의 총합과 같다고 봅니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X. 80번. 맹자는 문제 상황에서 자신과 남을 분별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겸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교는 별애, 차별화적인 친소를 구분하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X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번. 맹자는 문제상에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본성을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천적인 본성의 이제 사단 뭐 이런 얘기가 나오시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번. 맹자는 문제상에서 순선한 본성을 형성하여 되어 있는데 이미 본성이 선해요. 근데 형성한다는 건 만든다는 건데 맹자는 타고난 본성이 선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형성 X. 83번. 문제 상황에서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면 안 되죠. 버리지 말고 인위적인 규범으로 행동하셔야 되죠. 자연의 도를 따르는 건 도가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여 타고난 본성이 선하니까 극복의 대상이 아닌 거죠. 타고난 본성이 측은지심인 겁니다. X. 85번 보겠습니다. 도가는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규범을 버리고 아까 여기 자연의 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X. 86번. 도가는 성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 요거 계속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분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다 필요에 따라 있는 거니까 선악, 미추, 도덕, 비도덕 구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87번. 유교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충서 실천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효제 충서 맞습니다. 88번. 유교는 무욕과 무지의 삶을 통해서 인을 실현해라 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만 무지와 무욕이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무지와 무욕을 강조하시는 것은 도가에서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9번. 도가와 유교는 모두 성인이 도덕과 예로서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유교는 맞지만 도가가 아니죠. X. 90번. 도가는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그렇죠. 요게 이제 도가에서는 재물의 상황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도가는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도가가 자연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박한 삶이라고 하는 것, 명예를 버린다고 하는 건 인위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산다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92번. 유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죠. 유교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유교는 입신양명하는 게 어떤 효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93번 봅니다. 유교는 영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X. 94번. 도가는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에 살아라. 요 맞는 표현입니다. 95번. 맥킨타이어라고 나와 있는데 맥킨타이어는 이제 덕윤리학자인데 현대 덕윤리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때문에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덕윤리학자들은 타고난 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덕은 형성하는 거다. 실천을 통해서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96번 맥킨타이어는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그렇죠.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7번 칸트는 최대에서 최대 행복의 도덕 원리가 도덕행위의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공리주의죠. X. 98번 도덕적 칸트는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는 건 덕윤리가 이렇게 가깝죠. X. 상황과 맥락을 초월해서 도덕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시니까요. 99번 맥킨타이어와 칸트는 모두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맥킨타이어와 같은 덕윤리 사상가는 배제되면 안 되고 칸트는 맞죠. 그래서 이건 X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불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평등함을 인식해라. 이거 우리 좀 낯선 표현이기는 한데요. 불교는 생명중심주의하고 비슷하고 생태중심주의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1번 불교는 만물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상호의존적인 관계 맞는 표현이죠. 102번입니다. 불교는 인간과 동물은 모두 불변의 실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교의 기본적인 원리가 재행무상 재법무화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아이는 다 변한다죠. 불변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2번은 X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불교의 자비심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편리한 태도에서 벗어나라. 그렇죠. 자비심을 발휘하여야 되겠고요. 이게 자신만이 아니고 자신만이죠. 자신만 편리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104번 불교는 인간으로 인해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생각하여 결정해라. 불교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05번 불교는 내 마음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참선이라는 수행 방법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참선도 불교에서의 수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번 보도록 하죠. 불교에서는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좌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도가 특히 장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앉아서 있는다. 이거는 불교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107번입니다. 불교에서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걱정해야 된다. 이거는 유교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이라는 표현을 불교에서 하지 않죠. 타고난 불성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108번입니다. 불교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해야 된다. 인간의 도리와 신독을 강조하는 것도 유교 사상이죠. 불교 사상이 아닙니다. X. 109번 불교에서 도에 따라서 만물이 평등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심제를 해야 된다. 이게 만물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심제라는 표현은 장자가 쓰는 도가 사상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X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10번 공동체주의 사상가는 칸트가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인 행위임을 강조한다고 비판한대요. 칸트는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한대요.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은 덕윤리에서 강조하는 그런 얘기죠. 칸트는 선의지, 성품이 아니라 선의지, 어떤 실천 이성,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111번 공동체주의 사상가는 칸트가 인간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인식할 수 있죠. 정원 명령이라는 도덕 원칙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11번 X고요. 112번 공동체주의자는 칸트가 이성적인 행위자인 개개인이 도덕 법칙의 수립자임을 간과하지 않죠. 강조해야 되겠죠.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113번 공동체주의자는 사상가는 칸트가 도덕 법칙이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어 라고 강조한대요. 이거 보시면 도덕 법칙이 이성적인 존재에게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간과하나요?
이성적인 능력에 의해서 의무로 주어지는 게 도덕 법칙이죠. 구속력이 있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114번 보겠습니다. 공동체주의 사상가는 칸트가 도덕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요거는 덕윤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요걸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칸트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X가 아닌데 O죠. O. 칸트의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표현이죠. O입니다. 115번 도가는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 분별적인 지식,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요. 분별적인 지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116번 해탈하라면 만물이 상호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실체임을 깨달아야 되시겠죠. 117번입니다. 유교는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서를 실천해야 된다. 충서를 실천하는 것이 유교의 실천 덕목이죠. 맞습니다. 118번 보겠습니다. 도가와 불교는 모두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고요. 타고난 본성을 바꾼다라는 뜻인데요. 도가나 불교나 유교는 모두 타고난 본성이 선하다, 도덕적이다, 좋다,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불교도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도가도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유교도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때문에 이 선한 성품을 변한다, 바꾼다가 아니라 잘 개발한다, 잘 깨닫는다, 이걸 드러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잘못된 표현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어요. 119번 도가와 유교는 모두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회복해야 된다. 예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유교의 사상이죠. 그러면 도가와 유교 모두는 했으니까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교는 맞고 도가는 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단어는 지금 다양한 사상에 적용하는 그런 단원인데 동양윤리 파트가 뒤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 앞에는 없는 이유가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동양윤리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어떤 출제적인 경향에서 생각한다면 동양 파트가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동양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좀 어려운 게 있으시면 프린트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